안녕하세요. 23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그 유명한 평가단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 30주에 걸쳐서 계속 10문제씩 진도에 맞춰서 나갈 건데요. 우리가 그 1회, 민법 1회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정동섭입니다. 지금 3년째 우리가 평가단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으뜸으로 뽑는 게 이 평가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이 평가단은 가장 좋은 게 거의 짧게는 30분 정도, 좀 길다 그러면 1시간 정도를 보통 해설 강의를 합니다. 10문제를 해설 강의를 하는데요. 좀 꼼꼼하게 10문제면 오지선당일 때에 50개 지문이잖아요. 그걸 꼼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험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10문제이지만 짤막하게 시험을 통해서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 이렇게 소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격생들이 구구절절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매 주마다 6과목이 돌아갑니다만은 꾸준히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10월 28일 날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용두사미처럼 처음에 시작은 의욕차고 상당히 힘차게 가지만 중간에 1회, 2회, 3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찮아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걸 봐서 뭐 하지? 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도 바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월 28일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따라오시면 아마 이게 바탕이 돼서 10월 28일 날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 평가단은 민법은 저하고 다른 선생님, 최 선생님이 같이 운영을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요. 꾸준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문제 10문제를 제가 넣었어요. 권리변동부터 해가지고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쭉 설명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해설 강의, 그 밑에 해설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 해설을 참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문제의 해설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참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 마스터북이에요. 마스터북에다가 쭉 한번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할 거거든요. 마스터북이 있으면 좋고요. 없다 하더라도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꾸준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봐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권리변동을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참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총칙해서 우리가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선점이 포인트죠. 선점은 원시취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시취득 그러면 전주가 있나요, 없나요? 전에 주인이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해서 여기 선점이라든지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축.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요 취득시효거든요. 요 신축과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다. 이 잡았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요게 설정이에요.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죠. 요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의 권리자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 소유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연히 권리를 승계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순위가 승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작용 변경이라 그래요. 작용 변경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작용 변경에서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원래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권을 뭐 하면 되는 거죠? 예, 등기를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작용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용 변경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건데 소유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적 승계 중에서 매매니까 이건 특정 승계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목적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 전체가 이렇게 소실이 돼 버렸어요. 소실을 냈다. 그럼 소실 아니면 멸실됐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절대적 소멸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당연히 이전적 승계죠. 여기 이전적 승계. 그 중에서 포괄 승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정답은 지금 3번이 정답이 된 건데요. 자, 한번 내용을 잠깐 봐볼게요. 자,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할 때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사람으로 친다면 생로병사죠. 생자가 뭐예요? 발생. 그다음에 병사, 병. 이게 늙다, 병이 들다. 요게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요건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거는 첫 번째가 원시취득이에요. 여기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하세요. 원시취득은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취득시효, 신축 부합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 정도만, 요 정도 기억하면 돼요. 요 취득시효, 신축 부합은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에서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거든요. 근데 특정 승계는 매매, 포괄 승계는 상속, 요 정도만 체크하세요. 특정, 우리가 매매는 그 물건만 넘어가는 거고, 상속은 포괄, 포대기 싸가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아까 설정적 승계는, 요 설정은 여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변경에서는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원래 물건의 인도였거든요.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 물건이 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용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요게 돈으로 이렇게 바뀐 거라면 내용 자체가 바뀐 걸 내용의 변경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계시고, 요건 빨간색 작용 변경, 저당권의 순위가 바뀌거나 등기된 임차권 요 두 가지는 작용, 효력 변경이라고도 해요. 효력이 바뀌었다. 효력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요 정도만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된 거를 말하는 거고요. 멸실, 절대적, 멸실, 아예 목적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상대적 소멸은 아까 주체만 바뀌는 거, 매매로.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매매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매매는 특정 승계고 이전적, 상속은 포괄 이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요거 두 가지, 요것 정도는 체크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아니고요. 경매 있죠. 경매는 승계취득입니다. 여기다가 원시취득 그러면 X가 돼요. 경매는 승계취득이지 원시가 아니라는 거고요. 아까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요 집이 원래 집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건 질적변경이에요. 질적변경이란 건 내용변경. 내용변경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순위가 2순위로 변경됐다. 순위 승진, 요건 뭐예요? 작용변경. 요거 작용변경.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이 을에게 매각했다. 그럼 얘는 상대적 소멸이죠. 상대적 소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승계취득.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에서 특정 승계죠. 매매니까. 그 다음에 상속은 포괄 승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필요 없는 것 같고, 요건 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건 상대적 소멸. 이 정도인데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눈도장만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은 지금 3번이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고 2순위로 순위가 승진됐다 그러면 요건 내용이 변경이 아니라 작용 변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작용 변경의 두 가지 한꺼번에 기억을 하시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요 근래에 나오지 않았고요. 32회 때하고 31회 때 형태가 요 형태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단독행위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포기. 31회 때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요거였었거든요. 공유 지분 포기하는 거. 그럼 여기도 포기고 여기도 포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요건 상대방 있는이에요.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럼 물권 포기는, 여기 물권 포기는 단독행위도 여기도 단독행위인데 얘는 있는이죠. 얘는 있는고 소유권 포기는 없는 거고요. 두 개 구별해야 되고요. 하나 더 기억할 건 요거예요. 여기 포기하고 여기 포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포기는 물권 포기거든요. 그럼 물권의 포기는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지, 나 물권 포기할게 라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긴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 요거 있는 합의 해제, 요거 합의만 봐도 알 것 같거든요. 합의 그러면 요 합의 해제 그러면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해제 계약이라 그래요. 해제 계약. 그럼 요 두 가지는 성질이 계약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계약 해제나 그냥 해제, 요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요 멘트는 뭘로 가는 거야? 이건 단독행위가 돼요. 요 두 단어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두 단어를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눈에 띄지 않나요? 합의란 글자, 합의 해제. 그래서 요거 X가 된 거죠. 증여 사용대차는 계약법에 가면 우리가 무상행위고요. 무상이면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가면 편무계약이라고 하죠. 편무계약.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동시에 강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상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편무계약에서는. 그래서 계약법에 가면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물계약은 나중에 암기해야 되죠.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 합의 위에다가 플러스 뭔가 인도가 요구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계보,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
대표적으로 요물계약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애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상계약이고, 여기 지금 무상, 요건, 요 매매 임대차는 전부 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가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죠. 쌍무계약이니까. 정답은 2번인데 이런 분류 형태를 시험을 자주 냈었어요. 그래서 32회도 나왔고 그 다음에 33회 때도 나왔고 계속 문제가 요 근래에 내고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건 요겁니다. 한번 제가 마스터북을 다시 와볼게요. 마스터북은 참조용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따로 뭐 구매를 해라 그런 요건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단독행위가 나오거든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건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없다라는 건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상대방 있는 거 면제,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취소, 동의. 근데 상대방 없는 거 기억하면 좀 편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 요건 내용이고 여기다가 하나 더 쓰면 되죠.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했던 게 요거잖아요, 지금.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요 채권, 계약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요것들을 가끔 섞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고 가장 헷갈리는 것만 유언, 유증이라는 거, 유언, 유증. 그다음 계약 해제 조심할 거,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돈 갚지 마, 돈 갚지 마. 이런 것들이 채무 면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예약. 요건 기억해 주셔야 돼. 예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요 증여 계약이고 합의 해제. 그 다음에 해제 계약. 요런 것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할 때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약, 합의 해제, 해제 계약. 요거 세 가지. 뭐 증여는 나중에 가면 당연히 계약인 줄 알거든요. 근데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물어볼 때는 항상 요 세 가지가 예물단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항상 여기 보면 합의 해제하고 나오잖아요. 합의 해제. 합의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그럼 계약이고 계약 해제, 계약 해제, 해제 이렇게 나오면 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것 정도 한번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가장 헷갈리는 거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시면 자,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방금 우리가 봤는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의 규정이에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뭐라고 했어요? 약정이 있는데 당사자 약정은 뭐냐면 나중에 약정 해제를 생각하면 돼요. 약정 해제. 그러니까 원칙은 법의 규정입니다만 당사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허용된다 그랬어요. 당사자 약정은 약정 해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 약정 해제는 성질이 단독행위거든요. 자, 유언, 유증 나오고 재단법인,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 상대방 없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 취소, 철회, 추인, 해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됐냐면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단독행위, 여러 사람이.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해제권. 해제권을 행사할 때 요 해제권입니다. 계약법에 가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불가분성이거든요. 그러면 요 해제권은 단독행위야. 하나의 단독행위인데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불가분성.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같은 걸 원래 못 붙여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예외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채무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그럼 요것은 되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해요.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단독행위를 지금 우리가 시험에다가 32회 때도 물었고 33회 때도 우리가 단독행위를 물었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정도 34회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번 참조용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립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일반적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뭘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무효 사유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데, 당사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성립은 되거든요. 성립은 되는데 의사 행위 능력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뭐라는 거죠?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불성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이 됐다는 자체에서 무효 취소를 논하는 거니까. 자, 조건부. 자, 조건의 성취 동그라미 기한이 도래되면 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여기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나오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게 여지가 없다. 답은 지금 3번이에요.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효력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인데, 여기에서 내용들은 어느 정도냐면 요거 3번 정도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5번은 문구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제가 어떤 거냐면 마스터북에 오면 저는 이걸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뒤에 가볼게요. 제가 한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요게 전제예요. 요게.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립 요건이 흠결이 되어 있다. 흠결이 되어 있다는 건 성립되지 않았다. 요게 불합이죠. 불합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없답니다.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효력 요건. 자, 효력 요건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법정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해요. 취소하지 않거든요. 조건의 성취가 있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효과가 발생되고 유언자가 사망이 되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나타나는데 간혹 가다가 요것 정도만요. 대리권의 존재 요 정도 한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요건 좀 우리가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여기에 뭘 넣지 않아야 된다?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낼 때에 농취증을 넣어가지고 효력 요건을 찾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취증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죠.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4번은 정답은 3번이죠.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 취소를 논할 여지가 없는데 여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문제 5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원래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이잖아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이에요, 대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요? 확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에요. 마스터북으로 따진다면 여기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여기 보면 법률행위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매매 대금과 등기는 이행기까지란 말 보이죠? 자, 그래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후가 언제예요? 이행기.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 판례를 좀 내요. 오다 가다가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된다. 언제까지만 이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행기까지만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게 1번이 된 거고요. 자, 2번 어디가 틀렸나요? 2번은요.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원시적 불능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는 원무계담, 여고계담 아니고 여고계담 말고 원무계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 거잖아요. 다만 귀책 사유가 있느냐 따라서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고요.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여긴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소속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모두 다 무효라고 했으니까 X죠. 원시적은 무효, 후발은 유효가 됩니다. 3번 법률행위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매도인이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과실이잖아요. 그럼 언제나 계약 체결상 신뢰배, 언제나 요게 틀린 거네요. 계약 체결상 신뢰배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나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가. 왜 틀렸냐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능성 여부에선 실현 가능성은 원시적 불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가 돼요? 유효.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낸 거죠.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담보 책임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이행 불능, 요거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채무 불이행이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요 계약 체결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요거 가볼게 문제를 요걸 물어보는 건 언제나가 아니고 요걸 체크해 볼게요.
자, 아까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인은 얘가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어요. 매수인은 선의이고 플러스 무과실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그래야 신뢰배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매도인은 악의 과실, 매수자는 선의 무과실인데 이때 중요한 놈이 어떤 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요 무과실이 중요해요. 상대방은 반드시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언제나 그러면 X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네. 자, 법률행위 목적이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럼 아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이 아니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 우리는 원칙이에요. 다만 옆에다가 의무 규정이다. 요걸 하나 좀 써놓으세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만 불능이다. 그러면 뭘로 가죠? 원칙은 전부가 일부만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원칙은 전부 무효가 되죠.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인데 정답은 5번은 1번이 정답이지만 요거 2번 원무계담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인데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뭘로 간다? 전부가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6번에 한번 가보시면 자, 유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지금 요것은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원래 유효잖아요. 그 다음에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은 무효인 거거든요. 유효와 무효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자, 여기 보면 요거네요. 요거, 무허가 음식점에서 체결했다. 요건 단속 규정으로 유효. 적극 가담했다. 요건 103조로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정지조건, 불성취, 요건 확정적 무효. 그 다음 부척관계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요건 단절이니까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해서 증여계약이다. 그럼 증여계약은 요게 은닉행위잖아요. 은닉행위로서 얘는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건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요 문제는 작년 33회 형태도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거예요. 나중에 혹시 마스터북은 얘가 페이지 수가 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요런 것들이요.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요 중개보수입니다. 요 초과 부분. 초과는 무효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요거 1번. 그 다음 이자제한법 기억해 주셔야 하고 명의신탁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요것 정도요. 여러분들 기억할 건 요거 1번, 3번, 4번, 5번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요 중간생략 등기는 기억해 놓으세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거든요. 처벌은 받지만 그다음 미등기 전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당연히 요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매 행위 요건 기억해 두세요.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당연히 유효. 그 다음에 등기원이 허위 기재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이걸 매매로 돌린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효 이런 거. 그럼 중개 자격증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서 유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1번, 3번, 6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볼 때는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7번. 요거 반사의 질서인데 103조 반사의 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건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뭘 외우라고 하냐면 103조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마스터북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갖다 놓고요. 그냥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거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외우라고 그래요. 반드시 외워가지고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3조 반사의 질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번에 보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얘는 유효라고 하는 거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건 당연히 무효이지만 당연히 무효인데 잠깐만요. 자, 무효인데 부동산을 처분해라고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을 자, 도박 자금 1억을 빌려준 다음에 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이렇게 을에게 처분해라고 대리권을 준 거죠. 그리고 을이 이걸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요것도 유효가 된다는 거지. 요것하고 요것이 유효가 돼요. 요건 처분의 효력을 주는 거. 그래서 요것은 유효, 요 대리권, 도박자금 대리권 유효. 요렇게.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동그라미죠. 그럼 반사회성이 아니에요. 얘는 실제는 통정허위 표시예요. 통정허위로서 얘는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근거가 달라진 거야. 근거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다. 그게 아니라 통정으로 무효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요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의 정도의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 통상의 정도를 급부를 지급했다. 이건 초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지. 사회질서에 해당이 된다 그래 버리면 X가 됩니다. 사회질서에 해당된다 그러면 X. 자, 불공정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라도 궁박이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불공정에서는 추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강박이라는 글자가 포인트네요. 강박. 그럼 강박은 110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래 버리면 X.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110조로 취소할 수는 있다. 근데 103조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데 최소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처럼 아까 강박이란 글자, 명의신탁, 여기 강박, 요거 첩계약 단절의 양육비 지급하는 거, 여기 아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유효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좀 체크해 가지고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을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역시 똑같은 건데요.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틀린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탈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건데, 자, 요것이 갑이에요. 갑의 부동산을 의뢰한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을. 그럼 명의신탁은, 요게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럼 갑은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 건데, 자, 불법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여기 표시되지 않았다. 근데 상대방에게 알려졌네. 그럼 상대방이 알려졌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가 불법이다. 그럼 동기가 불법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만 103조, 요 103조 해당이 돼서 요건 무효가 되는 거죠. 만약에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103조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박 동그라미 책. 강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0조로 취소할 수는 있어도 요게 103조 반사회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03조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반사회성을 띄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옳은 거네요. 이건요. 강박, 취소할 수는 있어도 103조는 아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척관계를 맺는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득한 자, 그러면 원래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그 부동산 당연히 첩 거죠. 근데 첩이 이걸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 반환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봤을 땐 2, 3, 4, 5도 버릴 게 없어요. 싹 알고 계셔야 될 지문들입니다. 자, 9번에 가보시면, 9번에. 자, 여기는 적극 가담이네. 이건 이중매매인데요. 자,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거 매매대금 수령했다는 건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적극 가담했다. 요 병이 적극 권유하여 적극 가담했다는 건 103조 위반이 된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줬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무효다. 매매계약은 무효다라고 돼. 적극 가담이니까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고, 이번에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 이게 이행불능으로 손배청이 가능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X죠. 이건 X인데 대위 말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거고, 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나와요.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정이 전득했다. 선의자. 이건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럼 얘는 보호가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는 건데,
이중매매는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중매매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처럼 사례가 적극 가담을 했다. 이렇게. 그럼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무조건 이중매매는 요거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갑이 을이고 1차 매수자. 그럼 여기 병이란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한 거야. 이 사람이 2차 매수인. 그럼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요. 딱 문제 답은 자, 1번. 일단 갑과 을 사이, 갑과 병 사이입니다. 병은 103조에 해당이 돼서 무효. 요거 하나. 두 번째,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할 수 있냐? 안 돼요. 이건 뭘로 가야 된다는 거야? 대위 말소밖에 안 돼요. 요거 직접 말소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요거예요. 을이 병에게 직접 손배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건 돼요.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배상, 직접 말소 안 되고 대위 말소. 갑과 병은 103조 위반에 무효. 그 다음에 4번째, 네 번째로는 선이 정이 나와도 얘는 무조건 보호 안 해요. 선이 정, 절대적 무효니까. 마지막 5번째는 채권자 취소권이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안 돼요. 채권자 대위권은 되죠. 채권자 대위권은 되거든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딱 이 5가지예요. 무조건 이중매매는 이 5가지에서 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면 이중매매는 안 틀립니다. 이 정도가. 올해는 좀 조심을 하세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불공정 봐볼까요? 불공정 104조인데 틀린 것은 1번. 불공정에서 공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것도 될 수 있다. 정신적, 경제적 다 가능하죠. 2번.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 악의가 없었다면 이게 포인트네요. 불공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반드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고 해야 돼. 이용. 요거 이용이 꼭 있어야 돼. 요거 이용. 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꼭 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부행위. 동그라미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경우 불공정이 성립된다. 자, 우리가 애워버리면 좋은데 이게 뭐라고 했죠? 기부행위, 무상행위, 증여. 요건 반대급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경매도 당연히 폭리 의사가 없어요. 폭리 의사가 없으니까 경매도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건 기부행위, 무상, 증여, 경매 요 네 가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대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박은 본인인데 경무대를 꼭 체크하세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급부를 상대방에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폭리를 취한다. 폭리행위다. 이런 의미죠. 자, 요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처럼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무상행위, 증여, 그 다음에 기부행위,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행위 이런 것들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요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건 외워버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공박은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상관없고요. 경솔, 무경험 중, 이 무경험은 거래 일반입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죠. 일부만 있으면 돼요.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에 의해서 불공정이 됐다 그러면 공박은 본인이 기준이고 요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게 경무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좀 편하더라고, 답을 찾기가. 이렇게 반드시 악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용의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무상행위, 증여, 기부는 적용되지 않고 경매는 적용되지 않아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지만 요것만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과에서 보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나중에 돼요. 근데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이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무효행위 전환은 돼요.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게.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는 된다, 안 된다? 무효. 그래서 소송이 가능해요. 부재소 합의 무효입니다. 소송하지 말자, 소송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정도.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거, 요 세 가지가 문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경무대 문장이 중요합니다. 경무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꼭 외우셔놔야 돼요. 요거 경무대. 그 다음에 무상행위, 증여, 기부,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밑에 거 요 무효행위 추인하고요. 요거 추인하는 거 요거하고 요거 안 된다. 요건 전원이 된다. 그냥 부재소 합의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공정에서는. 불공정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꼭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애들입니다. 자, 이참에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꼼꼼히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10문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주 오면 또 그 범위의 진도가 나가면서 순차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온다면 이 평가단을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가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꾹 참고 용두삼이 되지 말고요. 꾸준하게 점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